자, 왜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늘 전쟁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요 이스라엘에 98 유령 부대라는 것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부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면에 있는 가자지구 대략 한 40km 남짓한 그 가자지구와 그리고 요르단강 서쪽에 웨스트뱅크라는 그 서안지구 그리고 위에 골란고원과 연접해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왼쪽으로는 가면은 물속에 빠지게 돼 있고요. 오른쪽 밑으로 보면 전부 다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한 국가들로 포위가 되어 있다. 이런 국가적인 지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하게 되면 멀티펑크션, 다기능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멀티펑크션, 멀티 오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조차도 한 2년 8개월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의무 복무로 군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마치 우리 축구에서 우리 과거에 보면 베컴이라든지 과거 보면 서독의 그 베켄바워라든지 이런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 즉 전천후로 공격, 수비, 미들필더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올코트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좁은 국토는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항시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또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전, 게릴라전 모든 전투 형태에 대해서도 익숙하게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남녀노소 국내외 구분이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민간과 군대는 첨단 기술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지나간 75년 동안 아랍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맞서서 이란과 그의 행동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대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이슬라믹 지하드는요, 며칠 전에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에 폭탄 테러를 해서 수백 명의 어린아이와 병자들이 죽는 일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마치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동료, 동포들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인면수심의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헛된 과장 광고, 선전선동에 현혹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주 스타일을 많이 구겼습니다. 신출 규모란 정보력을 구비하고 있다던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제 역할을 못했고 또 이렇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90% 이상, 근 100%에 달하는 요격률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하마스가 25분간 로켓포 5천여 발을 쏘아대자 그냥 뻥 뚫려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올해 5월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쏜 로켓 270발 중에서 3발만 놓치고 나머지는 모두 요격했던 아이언돔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 벌떼같이 이런 대규모 물량 작전 앞에서 할 수 없는 약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2014년부터 실험 중인 아이언 돔 대신에 아이언 빔 레이저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언 빔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언 빔은 고에너지의 레이저를 적의 발사체에 몇 초간 쪼여서 폭파시키는 방법인데 이스라엘의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을 하다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뒤늦게 합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최대 7km의 거리의 미사일부터 로켓, 드론, 단돈 4,700원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우리 국산 제품은 제가 듣기로 아마 2,000원 정도에 요격할 수 있는 우리 국산 레이저 무기가 지금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레이저 무기가 날씨가 흐릴 경우에 효과가 반감되는 등 문제가 많아서 일단 현재 사용 중인 아이언 돔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조 무기 체제로 아이언 빔을 투입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나간 5년간 개발했던 5세대 메르카바 전차인 바락이라는 이 전차를 지난 9월에 공개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바로 현장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메르카바는 1980년대부터 활약한 이스라엘 탱크의 대명사로서 직접 모델인 메르카바 MK4도 역시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번에 새로 배치가 된 바락이라고 하는 신제품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센서가 360도 스캐닝을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 내로 목표물을 찾아내고 지휘관들은 온갖 데이터가 이 쓰고 있는 고글에 표시되는 전투 헬멧을 착용을 하며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 윈드 브레이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름으로써 바락은 이번에 401여단 52기갑대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전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쟁에도 가자 지구를 휩쓸어 버리는데 아마 가장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관광으로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평상시에도 소총을 둘러매고 버스나 트랩을 타고 내리는 군인들을 쉽사리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매우 보기 힘든 광경이죠.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번에 좀 망신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무기와 그리고 운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력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이라고 하는 IDF가 되겠죠.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 IDF는요, 육군, 해군, 공군 각기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요, 그 기초를 떠받들어주는 탈피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탈피오트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 탈피오트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의 엘리트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때 선발되는 자들은요, 체력, 지력, 정신력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우수한 지도자급들이 뽑히게 되고 이들을 첨단, 군사과학, 인재로 육성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강국으로 만드는 국가의 동량이 되게끔, 국가의 근간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피오트 제도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원인은요, 우수한 교육과정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높은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피오트는 엄격한 선발 제도를 통해서 20대 초반의 영재를 선발하여 우수한 교육과 특혜를 제공하고 또 졸업 시에는 탈피온이라는 영예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졸업 이후에도 탈피오트 졸업생들은 탈피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 유대를 통해서 서로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졸업생들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 분야의 시너지 창출, 나아가 창업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군대의 현대화는 물론이려니와 국방, 과학기술의 인재 육성,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정학적인 안보 환경,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성공 사례는 우리의 현행 과학기술 전문 사관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제도 수립에 있어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또 저 밑에 있는 포항 그 과기대, 그리고 우리 코이카가 아니죠. 우리 그 대전에 있는 그 과학기술대학교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자원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있어요. 과학전문대학교 대전에 있죠. 그리고 포항에도 있고, 또 물론 뭐 대학들 중에서 뭐 연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뭐 이런 대학들도 있곤 한데요. 이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이 타이피오트는요, 우선 체력적으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두뇌가 명석하고, 이용님 감사합니다. 카이스트가 있죠. 예, 제가 이 카이스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요. 근데 이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이 투철한 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리더십을 키워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타이피오트 과정이라는 교육제도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이 국립대학을 갖다 대부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혹독하고 가장 시련이 있는 군대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샤라튼 베트칼 같은 그런 군대죠.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해군 UDT SEAL, 해군 특수전여단, 아니면 우리 특전사에 있는 우리 공수특전사 여러분들, 내지는 707 특임단, 아니면 우리 정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HID나 UDU, 혹은 공군이 갖고 있는 CCT나 SAT, 이와 같은 그 특수부대 조직 내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모든 곳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인간 병기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랍의 그 큰 나라들과 싸워서 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로봇캅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인적 자원을요, 체력이 있고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일찌감치 선발을 해서 국가관을 부여합니다. 민족 정신과 역사관 세계관을 이들에게 철저하게 무장을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특화된 군사기술까지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 병기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같은 전 세계 특허 1위 국가, 가장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가장 잘 사는 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탈피오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샤렌 베테칼 등을 거쳐서 수년간 단금질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단금질을 한 자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국내 정보부 신베트와 해외 첩보 공작 부서인 모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첩보 공작을 하고 있는 비밀 요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수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인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력이 뛰어난 자들이 가는 그 마지막 직장이 어디다? 모사드예요. 그리고 신베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존하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역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분명하게 시키고 그 역사관과 사상관을 기초로 한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동시에 육체적인 훈련을 가해서 이들을 전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야, 그러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자, 법률대학원 로스쿨을 가야 됩니다. 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의대를 가서 편안한 돈벌이 취직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 국민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돈을 많이 벌고 나만이 편하면 되는 그와 같은 썩어빠진 정신문명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현재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갖가지 크고 작은 범죄 현장에는요, 서울대학교 카르텔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요, 가장 썩어빠진 서울대학교 및 인류 좋은 대학교 출신의 법조 카르텔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부패하고 있습니다. 썩어빠지게 쓰레기보다도 더한 그 고름과 같은 진물이 줄줄 새어나와서 그 악취에 코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기 좋은 얘기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라가 있죠. 그곳에서는 그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책자를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습니다. 우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적이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조차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돼요. 기드온의 스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드온의 스파이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용맹한 그 비밀 요원들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탈취를 하죠. 그리고 지도자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되도록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일을 모사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능이 있는 아이들이 국가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가장 머리 좋고 이 시험 잘 보는 애들이요,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가갖고요, 도둑놈이 돼요. 집안에서 엄마나 아버지도요, 야, 친구들 발버도 좋으니까 너만이라도 서울대학교 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인의 예지신, 충 이런 건 없죠. 염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 없지요. 예의요? 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어디 가서도 지 입맛에 맞는 반찬 있으면 먼저 갔다가 손대면서 쩝쩝거리고 먹어대는 서울대학교 출신들. 가정교육이라고는 티끌만큼이 없는 그런 것들이 세고 셌죠. 사법고시 붙은 것들은 없을까요?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다 보면은요, 대한민국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립서울대학교, 지금은 국립이 아니죠. 저 서울대학교 저것부터 때려 부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 간판을 떼고 다른 조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한편 현역 군인이 한 16만 9,500, 예비군이 46만 5천 명인데 육군의 경우는 2,200대가 넘는 탱크에다가 53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공군은 F-16 196대, F-15 83대, 또 F-35 30대 등 모두 339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대의 아파치 헬기를 비롯해서 142대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해군은 잠수함 5척, 49척의 연안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물론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영국 이 국제전략기구에서 생각해낸 추정치죠. 추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금년까지 총 75대를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리고 그 유명하다고는 자폭 드론 하피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자,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이스라엘 국방비 지출은 총 234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 GDP의 4.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퍼센트로만 본다라면은 세계 10위죠. 하지만 2018년에서 2022년 기간 중에 국민 1인당 국방비 지출을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2,535달러로서 카타르 3,379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데요. 어떤 특징이 있죠? 첫째, 조국, 나의 나라입니다. 이 마더랜드, 이 조국을 지키는 데는요. 성별, 여야, 연령, 국내외 구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이스라엘한테는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성별, 연령, 여야, 국내외 관 속에 들어간 사람 빼고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의 발표에 의거하면 총 인구가 979만 5천 명이라 그래요. 내년도에가 되면 1,000만 명이 넘었을 전망인데 이 중에 유태인들이 약 718만 명, 그리고 아랍인이 약 206만 명, 그러니까 21%가 아랍인, 그리고 73%가 유대인이 되겠고 기타 6%로서 54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는 유대인에게 있고 아랍인은 자원자만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이 되려고 한다면 군 간부 경력이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근데 요즘에 보면요, 요런 점을 악용해서 나는 그 종교 일을 행세는 랍비이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뺀질거리는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가운데서도 일찍이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면 이제 여자들 군대를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이제 악용하는 그런 자들도 이스라엘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자 한다면 이 탈피오 틀을 거쳐서 군 특수부대를 거치는 이와 같은 군대 내에서의 간부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자, 우선 대통령부터 군대 안 가도 할 수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도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고, 참 이와 같은 남북 간의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은 창피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바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나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그 다음 날 5월 15일부터 주변 5개국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제1차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건국된 지 하루 만에 전쟁을 하면서 이깁니다. 5개국 연합 아랍 국가를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9년, 20년도 후에 6.1 전쟁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초전에 약간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하고 북으로는 골란고원,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안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특히나 시리아와 전쟁을 벌였던 그 골란고원 전투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스파이 엘리 코엔이라고 하는 모사드의 특수 공작관이 국적을 세탁하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잠입을 해서 그 다마스커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시리아 내부 동향을 실시간대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많은 고급 공작관 스파이들을 양성해서 외국에 박아놓고 있을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 비밀을 또 누설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듯이 과거 그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196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때가 제3차 중동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제4차 중동전쟁, 염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죠. 자, 이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해외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대거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갑니다. 자, 그와 정반대로 아랍 유학생들은 국가에서 징집할까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버렸죠. 이게 바로 승자와 패자의 아주 현저한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소위 말해서 전원이 모사드 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없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의 목숨을 우리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바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 아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은 이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는 과연 내 목숨을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해서 설령 죽을지언정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예비군들, 이스라엘 국민들을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 무기, 시스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각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국심이야말로 이스라엘군을 늘 언제나 세계 최강의 군대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17만 3천 명이 있지만요. 이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바로 예비군 병력 46만 5천 명이라 하겠습니다. 자, 현역일 경우에 18세에 입대하는데 남자는 2년 8개월, 여자는 2년 복무를 하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들이 제대를 하면 해당 부대를 통째로 예비군 부대로 전환시켜버리고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남자는 40에서 45세까지, 여자는 34세까지 예비군을 하게 되고 현역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매년 55일 정도의 소집 훈련을 20여 년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즉 한 번 전우는 평생 전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전우야말로 막강한 군사력의 기반이 되고 오합지졸과 비슷한 대한민국의 예비군 훈련장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은요, 현역 시절의 경험을 고스란히 되살려서 전투에 임하고 있고 전투기 조정과 같은 고난도 임무 역시 예비군들이 거뜬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1973년도 염키푸르 전쟁 당시에 초반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들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40만 명의 예비군을 긴급 소집을 해서 바로 며칠 만에 승기를 잡았고요. 당시 외신들은 보도하기를 이스라엘처럼 빠르게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은 다른 나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다라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일 때 역시 4만 명의 예비군들이 하마스의 땅굴이라고 하는 가자 메트로와 무기고 등을 찾아서 부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유대인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청소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군 조종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탈피오트, 보통 우리가 과학기술 특별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탈피오트, 그리고 사이버 부대, 그리고 특수부대, 정보국 입대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자는 다시 전투병으로 지원하거나 참모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부대로 입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데, 사회 지도층에는 특수부대, 정보국, 전투부대 출신들이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정식 사관학교는 없지만 병사들 가운데 우수 인력을 뽑아서 장교 훈련 학교에서 장교로 양성을 하게 되고요. 공군 조종사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는 3년제 에어포스 아카데미를 신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형식상으로 공군 사관학교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군사력의 또 다른 측면은 여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1948년 건국 이전부터 민병대였던 하가나의 멤버로서 독립투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님들 가운데 과거 우리의 정보사 전신이었던 9월산 유격대, 또 서북청년단, 여기에서 우리의 38도선을 넘나들었던 우리 엄마 부대, 우리 여성 부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 공작원 침투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처럼 마찬가지로 하가나가 있었던 것처럼 해방 직후에 6.25 전쟁이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군번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전선을 넘어들었던 우리의 아리따운 젊은 대한민국의 여성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영화 원더우먼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겔 가도시라는 여자가요, 2004년도 미스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2년간 군 복무를 했고, 또 전투기관 보직 등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녀는 지금도 고국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군들 가운데 5% 정도는 보병, 포병, 기갑부대 등 전투병과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 특이하죠. 그리고 특히 2004년도에 창설된 남녀 혼성 전투부대 카라칼이 있습니다. 이 카라칼은 아프리카 살쾡이란 뜻인데요. 이 카라칼 대대는 2012년도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과 똑같이 2년 8개월 복무를 하게 되고 10여 킬로미터 무게의 군장을 메고 사막에서 매일 4킬로미터를 구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지금 카라칼 대대는 여성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707 특임여단의 우리 여성 대원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IWI가 만드는 타보르 소총을 들고서 이집트 국경지대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IWI가 만든 이 제품 타보르 소총, 그 밖에도 내계부 경기관총, 또 우지기관단총 등이 유명한데 최근 이 아라드 소총도 개발을 해 있습니다. 저도 이 우지기관단총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혹시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피하게 하고 대통령을 갖다 이제 덮으면서 옆에 경호원들이 뽑아냈던 총이 있어요. 손잡이가 길고 탄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발 이상 들어가는, 한 개 탄창이 그 정도 탄알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관총인데 짧고요. 그 다음에 몸에 놓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총을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요, 그 우지기관총은 권총 탄알도 우리가 탄창에 집어넣어서 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지기관총 한번 여러분들도 사용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쏘보십시오. 자, 이렇듯이 이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주권을 둔 한 좋은 미담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이요,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드님은 공군에서 F-15 전투기 정비 책임자로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면서 4년을 복무했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다시 한국군에 재입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벌써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여자 동생은 육군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도 최우수 군인 120명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애국심에는요, 건국 이후부터 진행되는 국가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쉘라흐가 있는데, 이 쉘라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이 박민식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장관도 지난 2월달 예루살렘에서 쉘라흐를 참관했다고 하는데, 박민식 장관은 특이하죠. 아버님께서 월남전에서 돌아가셨던 국가유공자 자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관하고 오셨으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체육부라든지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근대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안 하고 어디 가서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이야기를 매주일 한 편씩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우선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펼쳐진 현대사, 근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학교 제도권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이승만과 건국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자녀분들에게 꼭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방송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자,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를 듣게끔 하고 2박 3일간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와 맞서서 항거하다가 저는 자결을 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던 마사다 요새를 반드시 방문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쉘라흐라고 하는 이 정신교육은요, 바로 필수 과목으로 입시에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왜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교육, 역사교육, 이런 훈련은요, 현장 학습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강경책을 놓고서 반발하기도 하고 가끔 성범죄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동시다발 발생하는 이 국방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 놓고 다방면에 동시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온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 동쪽은 요르단, 북쪽은 레바논, 북동쪽은 시리아, 이라크 등 또 이란까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이번에 문제가 생긴 가자 지구는 늘 머리가 아픈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운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에서 4차 중동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시다발적인 전투였고 이번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일 대한민국 한반도가 서쪽에 중국, 북쪽에 북한, 동쪽에 일본과 동시에 전투를 치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은 이렇습니다. 보통 선제 기습을 합니다. 둘째, 속전속결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항상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다니죠. 그리고
적의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내 땅에서, 나의 영토 내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영토 내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우세한 공군력을 활용해서 선제 공격하고 적의 영토 내로 쳐들어가 전쟁을 벌이는 선제 공격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바로 적국 영토 내로 지역을 전환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 내 나라 영토 내에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베일에 쌓인 98 유령부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대는 적대 세력의 위협이 지상, 지하, 해상, 공중, 사이버 등으로 확대가 되자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가령 이란은 ICBM을 이용한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력단체는 시리아와 함께 국경 일대 그리고 연안에서 국지적인 충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침공 이전에도 도시 공간과 지하 터널을 활용해서 테러 및 로켓 발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20년 1월 야론 피켈만 준장이 지휘하고 있는 98 공수사단 예하에 다영역 작전 부대, 다니까 멀티가 되겠죠. 영역, 디멘셔널, 그 다음 유닛, 이러한 다영역 작전 부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실전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명이 98 유령 부대인데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급 규모라고 하고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됐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여러 번의 실전을 통해서 이 98 유령 부대가 대대급이면서도 사실은 4단급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최고의 엘리트 부대 탈피오트. 자, 히브리 말로 이 탈피오트가 난공불락의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 탈피오트가 바로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신체 조건이 우수하며 그리고 두뇌가 각별히 좋은 이런 엘리트를 뽑아서 연구개발에 활용을 하고 가장 어려운 국방 안보 정보 분야에 투신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매년 1만 명 이상의 후보자가 이 탈피오트에 지원하는데 3차례 전형을 통해서 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이 되면 히브리 대학교에서 3년간의 위탁교육. 참고로 이 히브리 대학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이상한 대학이 있겠죠. 카이스트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3년간의 위탁교육 학사과정을 받으면서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하면서 일반 학사과정보다도 40% 많은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름이 되면은 12주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정보국, 해군, 공군의 특수훈련 과정도 이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해군 특수전예단 UDT-3 하늘에서 바다에서 지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처럼 똑같은 기본 군사훈련을 학생들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3년 후에 수료할 때 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중위로 임관이 되고 보통 이 가운데 한 70에서 80%가 수료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국가의 주요 기관에 배속이 돼서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주로 첨단무기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하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IT 업계 천재들 중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탈피오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특성은요, 군사와 경제를 묶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방위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1920년대
유태인들의 집단촌에 대한 아랍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3년에 최초의 방산기업 타스가 설립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는 프랑스산 수입 무기에 의존했지만 1967년 프랑스의 무기 금수 조치 이후부터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무기 개발과 첨단 기술을 연결시켰습니다. 무기 시스템에서 응용한 기술로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되기도 하고 IT, 바이오 벤처에서 만든 기술이 신무기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국가 규모, 인구나 GDP 등을 대비했을 때 연구개발, R&D의 연구개발 인력이 비율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근로자 1만 명당 과학기술자가 140명으로서 미국의 85명이나 일본의 83명보다 앞서고 있죠. 그리고 테크니언 공대,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 와이즈원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첨단 무기와 실용 분야를 오가는 하이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IDF와 방산업체 사이에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군대의 담당자가 방산업체에 상주하면서 개발 일정을 확인 조정하고 요구 수준의 70% 정도에 도달하면 일단 제품을 사용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는 약 125억 달러, 대략 17조 원으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정부 간 수출 계약은 5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모로코, 바레인 등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별로는 인도가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로 수출하는 무기를 보면 무인기, 드론 25%, 미사일, 로켓, 방공 시스템 19%, 레이더, 전자전무기 13%, 관측, 광학 10% 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자국 방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라파엘사가 개발 중이라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 스카이소닉, 또 IAI사가 개발하고 있는 곧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 다목적 공중정찰 감시체계 마르스2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무기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또 우방 국가에는 수출하면서 짭짤한 수익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는요. 이번에 좀 모양새가 좀 구겨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보 분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미 절반을 이겨놓은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보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했던 욤키프르 전쟁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항공정찰, 레이더, 미사일, 정보통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정보 공작기관인 모사드, 그리고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 그리고 군사정보기관인 아만, 이 세 가지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첩 공작 첩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긴트, 신호정보를 하죠. 그리고 휴민트, 인적 정보를 중심으로 하되 이 가운데 영상 정보를 할 수 있는 이미저리 인텔리전트, 이민트, 그리고 오신트, 오픈 인텔리전트까지 공개 정보까지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IT 기술을 필요하는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신호정보, 시긴트 능력을
가장 탁월한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펼쳐진 그 가자지구 사태를 볼 때 수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현지의 휴민트를 상당 부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피해서 디지털 대신에 아날로그 그리고 석기시대 방식의 유선전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하마스 측은 거짓 정보와 기만 전술에서도 잠시 잠깐이지만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속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데서 병원을 부셔버렸죠. 그래놓고 자신들이 폭발시켜놓고 이스라엘의 악마들이 시온주의자들이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소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은 전 세계 수준에 올라있는 반면 심리전이나 선전 선동 방면에 있어서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보다 잠시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8200 부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의 37 부대와 같이 암호 해독, 첩보 신호 수집 등 이른바 시긴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안보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하는 NSA와 혹은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8200 부대는 그곳 출신들이 체크포인트 등 세계적인 벤처기업 스타들로 변신을 하자 탈피오토와 함께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스탁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서 이란 핵시설의 가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수년 전에는 아랍 테러리스트가 시드니에서 아부다비로 가는 에티하드 항공 A380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아내고 사전에 제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테러 조직, 이슬람 테러 조직인 ISIS의 사이버 활동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납치 목표물로 삼았던 여객기 정보를 입수해서 호주 경찰에 알려주면서 조종사, 승무원,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스라엘은 평소 군사력에서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지만 또 안보 위기를 당하면 미국과 손잡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지금 국회에다 지금 의회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안보 위기를 당하게 되면 미국과 손잡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대이스라엘 군사원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FMC라고 하는데요.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라는 FMC를 연간 $38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 금액들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전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적인 대규모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